이런 식으로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면은 이 패턴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뭔가 나를 무시하거나 왠지 나를 낮게 보는, 얕보는 걸로 자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안불안한 공포스러운 경험을 계속 하신 거죠. 제가 이제 보통은 여쭤보는 거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봤었을 때 그런 상황은 상황이었는데 본인 마음이 어땠었는지,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많이 혼낼 때, 또 친정엄마한테 폭언할 때 그때 나는 어땠는지 불안하고 벌벌 떨었던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1차적인 표면적인 감정이에요. 당연히 물론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 맞는데, 계속 경험을 하고 쌓이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그때를 다시 돌아보고 할 때는 그때 내가 경험한 게 단순히 불안하고 이랬던 감정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아요. 더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아버지를 지금 볼 때 본인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관련된 생각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거를 도와드리는 걸 보통 하죠.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고요. 사연에는 물론 이제 상처 주는 말을 지금도 좀 하신다. 그건 어떻게 보면 행동이죠.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친정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 또 물론 친정엄마도 피해를 입으셨지만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떤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보통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더라도, 결혼을 또 하더라도 친정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가 이미 다 덮어두고 지금 일상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부모가 되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육아의 굉장히 힘든 고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든 감정들을 경험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시선 처리가 아기도 닮나요? 항상 엄마분들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기가 닮을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아기가 닮을 수 있는데 그게 다이렉트로 닮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 자체를 교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패턴이 내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거고 내 행동에서도 드러나는 거라서 그 패턴을 또 아이도 전수받을 수가 있는 거라서 내 시선 처리를 아이가 닮을까봐 물론 우려되시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에 신경 쓰시는 게 먼저예요. 역시 이제 오지님께서 엄마에 대한 마음도 많이 복잡하시네요. 보통 그래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빠가 그랬는데 친정엄마한테 화가 난다. 그런 아빠랑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붙어 산다. 이것도 이유가 이제 친정엄마한테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의존적인 성격인 경우가 보통 그래요. 폭언하고 폭행하는 남편한테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어 사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그분 사정이고 사실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떨어지지도 않고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붙어 살고, 그리고 나를 또 의지하고 있죠. 의존적인 분들이 이렇게 남편을 의지하다가 붙어 살면서도 계속 힘들면 자식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싸우시면은 아직도 울면서 전화가 온다. 그리고 또 나중에 풀고 나서 3일 뒤에 웃으면서 전화한다. 몇십 년 동안 그런다. 친정엄마께서 이제 아마 오지님도 많이 의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친정아빠의 폭언은 이때까지 널 키운 돈이 아깝다. 나를 부정했다. 돈 때문에. 그럼 왜 나왔냐. 이런 마음이 드셨겠네요. 정말 힘든 경험들을 최근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감정을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친정 아빠가 상처 주는 말을 이제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널 키운 돈 아깝다. 날 부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날 왜 낳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하시는 거죠. 아마 최근에만 들으신 게 아니겠죠. 쭉 들으셨겠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성장기에 나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나를 가혹하게 대하고 공격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게 계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베이스에 깔린 기본적인 감정 중에 중요한 영역이 수치스러운 감정, 또 뭔가 굴욕감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자리 잡아요. 하지만 아이이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도 무서운데 그러면 더 무섭잖아요.
이런 감정을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도 못하고 그냥 아예 마음속으로 눌러버려요. 그렇게 감정은 눌러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패턴도 부당한 취급받는 거에, 수치스러운 취급받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패턴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그런 패턴이 자꾸 되기도 하고요. 물론 초등학교 때 이제 왕따 당한 경험은 힘든 경험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또 왕따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강하게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모질게 대할 때 강하게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강하게 저항 안 했으니까, 그냥 순응했었으니까, 그게 내 패턴이 됐었으니까 머리로는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이 그게 편하지가 않고 차라리 그냥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죽고 싶었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결혼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부모 때문에 신나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제 인생을 못 살아본 것 같고 저한테 집중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면은 이 패턴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뭔가 나를 무시하거나 왠지 나를 낮게 보는, 얕보는 걸로 자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호의가 있는 행동이어도 좀 악의가 가미된 걸로 자꾸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편안한 관계 맺기가 힘들고, 이런 게 패턴이 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엄마들과의 커뮤니티가 점점 아이가 크면서 계속 형성이 되거든요. 아직도 초반이에요. 이제 놀이터 엄마들 정도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서 이 엄마들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힘들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고, 그냥 별뜻 아니게 한 말도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를 좀 모욕하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서 막 힘들고, 그때 내가 바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억울하고, 그런 내가 싫으면서 이불킥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 정말 많이 하고 강의나 이런 것도 엄마분들 관련된 심리 상담 관련된 걸 많이 하는 편인데, 엄마분들이 육아가 힘들지만 정말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관계가 힘듭니다. 엄마들 간의 관계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처음에는 뭐 다른 육아의 고충이나 부부관계나 다른 뭐 우울증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걸로 하다가 보면은 점점 이면에 있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패턴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베이스가 힘든 상태라서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고, 의구심이 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성격적으로 많이 굳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편집성 성격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사연 주신 분이 편집성 성격이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 이런 방향성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이제 남을 많이 의심하고, 뭔가 부담한 의심이 내 안에 드는 걸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당연히 마음 터놓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행동도 뭔가가 나를 폄하하거나 위협적인 의미 있는 걸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한을 품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쌓였다가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강하게 대응하기도 하고요. 너무 오버해서. 그다음에 정당한 확실한 근거 없이 또 이제 가족 간에도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절하고 뭔가 무가치하게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투사라고 하죠. 이런 편집이라는 현상, 의심이라는 현상은 투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투사라는 게 프로젝션이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프로젝터가 위에 달려있고 화면을 쏘는 건데, 사실 이건 그냥 빈 스크린인데 이 내용물은 이 프로젝터 안에 들어서 쏘는 거죠.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본다라는 요 스크린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프로젝터 안에. 내가 나를 하찮게 보고 내가 별론 것 같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거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을 대할 때 예전부터 굉장히 남 위주였고, 하지만 또 상처받고 이불킥하고 의심 자꾸 들고. 근데 이런 게 계속 이제 패턴으로 되어 있으시다가도 이게 더 부각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연에도 나와요. 지금 결혼하시고 타지로 가신 거예요. 낯선 지역으로 이사 왔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이게 내가 마음이 아무리 의심이 들고 뭔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들어도 정말 친한 사람,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가까이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 공간 자체가 좀 뭔가 익숙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서 그 정도가 덜할 수 있는데, 타지로 가게 된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요. 그쪽 문화나 그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축이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더 의심이 자꾸 가는 패턴으로 이게 더 악순환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민자분들이 많이 겪죠. 그래서 이민정신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망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확실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고 나를 싫어하고, 우리 집 앞에 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를 망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민자, 이주자, 그런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외로움, 고독감, 고립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겹쳤을 때 이게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마분들이 저도 이제 만나보면은 사회 불안도 그렇고요, 의심하는 성향도 그렇고요, 내가 어느 정도 잘 견디면서 살다가 이게 확 터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서예요. 그때 굉장히 불안감이 막 올라가거든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연 주신 분도 그래서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시선도 시선인데, 시선의 내용이 여자를 볼 땐 가슴, 남자를 볼 땐 주요 부위로 시선이 간다. 그리고 그게 또 친정아버지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유수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투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힘든 경험들을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많이 억압되다 보면 투사의 내용이 보통은 사회적으로 많이 억압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보통은 공격적인 본능, 성적인 본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억압돼요. 그래서 실제로 편집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 뭔가 의심이 너무 심해서 망상과 관련돼서 나타날 때는 그런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뭐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강박장애 때도 설명드렸는데, 강박장애 때 뭔가 이미지가 확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상상 때문에 너무 힘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공격적인 거, 남을 뭔가 내가 해치고 막 해코지하고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뭐 칼로 찌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이미지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의 많이 억압되는 공통적인 그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의심이 드는 것과 또는 시선과 관련된 공포와 관련된 것 중에 흔한 게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담이 진행되면서는 본인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많고,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너무너무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젊었을 때 잘 즐기지도 못했고 지금 후회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또 성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더 억압된 느낌 많이 들고, 또 내 무의식에서는 더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이러지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사연만 가지고 섣불리 너무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인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를 꼭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엄마의 방이라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거에서 이런 엄마의 복잡한 심리를 몇 년 동안 계속 연재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주세요. 지금 이런 의심이나 본인이 겪는 인간관계에 고민된 부분들이 이미 많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계속 본인 마음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본인은 이 고통이 정말 큽니다.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알코올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시간 효율적인 것은 전문가한테 치료받으시는 겁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